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세계사 공부를 딱 시작하면 강 주변에서 시작된 문명에서부터 나오죠. 강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인간의 행동 반경이 연안, 근해로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원양으로까지 넓어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역사는 한 지역에 국한된 따로따로의 역사가 아닌 어떤 사건이나 흐름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각 대륙이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된 시작점이 원양항해와 원양무역이고 우리는 그때를 대항해시대라고 합니다. 1600년대 후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항해시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원양무역은 돈도 엄청나게 들고 리스크도 상당히 높은 큰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만큼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는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나 진행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였죠. 오랜 기간 원양 항해를 하는 선박과 선단 규모 자체가 크니까 배 만드는 데 드는 금액도 컸고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항해 때 악천후나 해적, 장기간의 선상 생활에서 오는 병, 교역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등 열척이 출항해서 한 척도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던 게 그 당시에 원양무역이었는데요. 말이 원양항해지 지금처럼 엔진으로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 맞아서 가는 배가 유럽을 출발해서 아프리카 저 밑에까지 돌아서 인도 동남아 지역으로 가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선단 규모를 키워야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실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부담이 큰 사업이었던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거리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주식회사 덕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했는데 주식회사는 이런 원거리 무역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여러 투자자로부터 쉽게 모으고 리스크도 나눠 가지기 위해서 등장을 했죠.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로 처음 무역회사가 등장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라고 하면 영국 거 아니야 하는 분도 있고 식민 지배를 하는데 왜 회사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인도 회사는 상식 삼아 조금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콜럼버스 아저씨가 인도를 찾아서 배 타고 갔다가 잘못 도착한 데가 지금 미국 바로 밑에 쿠바 근처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야 인도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서쪽으로 가놓고 거기가 인도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아무튼 동쪽에 진짜 인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 서쪽에 있는 거기를 서인도라고 부르고 진짜 인도가 있는 그쪽을 동인도라고 하자 그런 겁니다. 그게 유래가 돼서 미국 밑에 카리브해와 그 주변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아무튼 당시 유럽에서는 인도와 함께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 그쪽을 동인도라고 한 겁니다. 그럼 동인도 회사는 뭐냐? 동인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라는 거죠. 무역이 중심이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름을 지어보면 주식회사 동인도 무역, 주식회사 동인도 물산쯤 되겠네요. 이걸 들으면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런 회사가 있겠네 이런 의문이 들 텐데 맞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컸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가 유명한 거지.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 수익을 내던 서인도 회사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회사, 남아프리카 회사, 지금의 캐나다 지역의 허드슨베이 회사 이런 식으로 진출해서 있었는데요. 당연히 동인도 회사는 매출도 많고 회사도 크고 하니 본국에서 주식 가격도 비싸고 인기도 있었겠죠. 어쨌든 당시에 이런 무역회사는 본국에서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일단 독점권을 받았습니다. 동인도 회사라면 동인도 지역에서 무역할 권리를 혼자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당시에 난립하던 소규모 무역회사들을 동인도 회사로 하나로 통일시켜버리고 무역 독점권을 준 거죠. 그리고 그 회사는 회사 타이틀로 무역 상대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개별 군대를 가질 수 있게도 해주는데요. 아니 그 무역회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국가가 혜택을 주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듣고 나면 금방 수긍이 갈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원양무역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건 사실이지만 자본도 엄청나게 들고 리스크도 상당했기 때문에 왕실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중간에 기업을 끼워 놓으면 일이 수월해지는데요. 엄청난 자본을 왕실이 전부 드릴 필요 없이 왕실이 동인도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받으면서 한편으로 큰 세금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주고 그 무역회사가 스스로 무역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장을 허가해주고 교역지의 식민 지배까지 할 수 있도록 조약 체결 권리 같은 것도 준 거죠.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식회사 형태의 이런 기업은 최초의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 인도 지역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프랑스 동인도 회사 이런 식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게 동인도 지역에서 무역 독점권을 받아서 사업하는 동인도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몇 개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동인도 회사끼리 마찰도 발생하고요. 하멜 표류기의 하멜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직원인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동인도 회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계기로 퍼져나간 주식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야 주식은 대표적인 자산이고 사고 파는데 어려움도 없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1602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식이라는 건 뭔지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이 주식을 사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때가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는 시기였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지도 몰랐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이라는 걸 들었을 때 아, 좋은 거네 하면서 쉽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 네덜란드의 주식회사 형태로 동인도 회사가 세워지는 당시에 사람들은 회사 주식의 그 수익성보다 국가가 나서서 큰 무역 사업을 한다니까 애국심 차원에서 동인도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초대박을 치고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니까 그 주식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제도도 갖추고 했는데 정작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처음 하는 거니까 필연적일 수는 있겠지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것만 있지 제대로 된 관리나 규제, 정보 이런 게 엉망이었던 겁니다. 주가 조작, 장부 조작은 비일비재했고 비공개 회원제로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시장을 왜곡시켰고 일반 주주들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유명한 누가 주식을 샀다더라,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으로 투자 판단을 하고 회사의 이사진들은 소액 주주들을 등쳐먹고 주식 거래도 증서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가 아닌 증권의 주주 이름만 고쳐 쓰는 허술한 형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거래소도 없이 식당, 성당과 같은 그런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 관리도 사실상 힘들었죠. 그런 많은 문제를 겪고 나서야 네덜란드에서는 증권법이 생기게 되고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전문 주식 중개인들이 시장에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가게 된 거죠. 시장이라는 건 그게 뭐가 됐든 어떤 걸 사고 파는 사람이 거래를 할 목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 중고차 시장, 부동산 시장 등등 이런 걸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적용되는 공통된 룰이나 규제, 정보의 균형 등의 시장 관리가 없으면 앞에서 네덜란드 주식 거래 초기처럼 조작과 불공정이 판칠 수 있죠. 시장이라는 게 거래 당사자 간 상호이익 증진이 대전제로 깔리는 건데 이런 시장에서는 속고 속이고 속인 놈은 돈 벌고 속은 놈은 또 다른 데 속이고 엉망이 되는 거죠. 최근에 코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달라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투자 철학일 뿐 누구를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듣고 흘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이 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자산 역할도 한다고 보고요. 그게 거품이든 아니든 어쨌든 거래는 되고 있으니까 자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그 경기장이 제가 수긍할 만한 룰을 안 가지고 있다면 참여를 안 합니다. 투자시장이 경기장이라면 시장의 심각한 수준의 정보 불균형이나 왜곡, 불공정, 조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와 룰이 안 갖춰져 있다면 그 투자시장이 아무리 인기 있고 100배, 1000배 올라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원칙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에 그렇게 많은 룰과 의무가 갖춰져 있음에도 앞에서 말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코인 시장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시장이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나 룰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나 정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이 있고 없고 가치가 어떻고를 떠나서 코인이라는 자산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인이 거래되는 시장은 제 기준에서는 조건 미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더 건전하게 관리되기 위한 룰들이 갖춰진다면 이야기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과거 400년 전 처음으로 주식이 생기고 거래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은 이후에 주식시장이 다듬어진 것처럼 코인 시장도 초기 단계라 많은 제도 보완과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불편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시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